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은행 파산 문제, 혹은 크레딧 스위스 문제까지 포함해서 요 은행들, 파산 문제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나 뭐 많은 방송, 뭐 혹은 블로그 요런 데서, 금융시장 혹은 어, 주식시장 요런 데에 미치는 영향들 많이 보셨을 텐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라도 요약 정리를 좀 해드려야지 뒤에 제가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은 미국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한 16위 정도 되는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그 은행이, 여기가 이제 그 기업들이 많이 예금을 하는 그런 은행인데, 이 은행이 뭐 채권,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요 미국 국채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여기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 소문이 퍼지자, 혹은 뭐 자문을 그렇게 받자, 미국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 뱅크에 돈을 넣어둔 기업들이 순식간에 36시간 만에 돈을 엄청나게 빼가지고 뱅크런이 발생해서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되게 큰 문제였죠. 그런데 뱅크런이라는 건 이렇게 전염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은행이 뱅크런이 발생해서 파산했대, 그러면은 내가 돈을 넣고 있는 요 은행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예금자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 은행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그 유동성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일단락되는 그런 사건이었고, 또 하나 추가로 그 크레딧 스위스라는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보다 훨씬 큰 규모의 스위스 은행도 그 자산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는 또 요 문제가 발생을 좀 이렇게 부각되자 스위스 중앙은행도 나서고, 그 다음에 스위스뿐이 아니고 뭐 유럽이랑 막 미국 중앙은행이랑 정부랑 다 물밀 작업들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스위스의 1등 은행인 UBS에서 인수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문제가 생겼고 파산이 생겼고 막 이랬는데,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움직임, 이게 금융위기, 제2의 금융위기로 번질까봐 그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나서서 굉장히 빠른 대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해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어떤 문제로 또 요 리스크가 부각될지는 모르겠다라는 불안감까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 정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한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일단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 위기, 즉 금융위기 수준의 위기로 이렇게 발전을 하느냐, 혹은 절대 그럴 리 없느냐, 요거는 제가 딱 여기서 판단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서 제가 그 영향을 제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확률적으로 훨씬 높은 시스템적 위기로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기준금리, 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금 계속 빠르게 인상을 했고, 앞으로도 뭐 두세 차례 더 강하게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산시장은 또 계속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 기준금리 인상, 즉 연준의 미국 중앙은행의 그 통화 정책, 요 금리 인상, 요 속도가 굉장히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그러니까 즉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하고 이렇게 위기의 어떤 조짐이 보이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그 통화 긴축의 그런 스탠스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게 있고요. 요게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원래는 그 이번 주에 0.5bp, 0.5%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뱅크 위기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지금 0.25%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보다 조금 덜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70%고 73% 정도고,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게 한 26%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26%지만 실제로 뭐 여러 전문가들이나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기관들에서 동결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들, 그다음에 단순히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한다, 요거를 넘어서 지금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 그 중소은행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너희가 유동성 문제가 있을 적에 충분히 우리가 대출을 해줄게. 너의 채권들을 담보로 해서 이런 그 펀드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동안은 요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어쨌든 유동성을 이렇게 긴축해 나가는 줄여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올랐죠. 예, 그래서 미국 은행들의 자금을 더 공급해주는, 그래서 유동성을 좀 더 투입해주는 그런 이런 현상도 결국은 자산 시장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막 양적 완화라고 막 엄청나게 돈을 뿌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에 있는 은행들을 구해주고자 유동성을 투입을 하는 거니까 요거를 좀 호재 측면에서 봐도 쪼이는 거를 좀 덜 쪼이게 되었다. 예.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쪼임으로써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를 좀 풀어주게 되었다. 요 정도의 호재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양적 완화는 아니고 위험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유동성을 투입을 하는 건데, 이걸 약간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비유를 하자면은 너무 많은 집주인들이 역전세에 걸려서 막 다 파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역전세에 걸렸을 적에 이 보증금을 내줄 수 있도록 그 보증금 반환 대출은 우리가 충분히 해줄게. 하지만 이걸 받았을 적에 이 돈 받은 걸로 추가적인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안 돼. 불가능.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로 확장될 수 있는, 통화가 팽창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투입은 아니고, 하지만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쇄 파산을 방지해서 이게 시스템적 경제 위기로 이렇게 퍼지지는 않게 해주기 위한 그 정도의 유동성 투입은 해준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호재는 호재죠. 근데 너무 과잉하게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축이 완화되고 유동성이 투입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바로바로 요 채권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나온 이후로 한국 3년물 채권 금리도 거의 한 0.5% 정도 훅 떨어지죠. 훅. 엄청나게 떨어진 건 이 정도. 그리고 미국 10년물도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채, 우리 대출 금리에 많이 연동이 되는 금융채 금리도 지금 5거래일 만에 5년물 0.2% 떨어졌죠. 이 금융채는 좀 속도가 좀 느려서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 금융채 기준금리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코픽스도 떨어지고 예금금리도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금리가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올 1월 초에 잠깐 보였다가 다시 올라갔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3%대 후반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금리적인 부분에서 되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은 시스템적 위기로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시장에는 혹은 자산 시장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강하진 않아도 그래도 악재보다는 호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사람들이 이런 은행이 막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뭐 소비를 투자도 적게 하고 소비도 적게 하고 이러면서 침체 문제가 분명히 우려될 수 있고, 실제로 침체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침체보다 유동성이 투입되고 금리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저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은 실물로서의 어떤 가치보다 투자 자산으로서의 측면이 가격에 더 빠르고 확실히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걸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실제 거주 가치인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2배 정도 되잖아요. 거의 수도권 부동산 기준으로. 그 말인즉슨 이것은 투자 자산으로서의 그 가치가 가격에 프라이싱이 많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주를 하려면 전세 가격 정도만 내면 되는데 그 2배를 주고 요거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투자 자산, 소유해야 되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어떤 컨센서스가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효과보다 금리가 급격히 내려가는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 긴 이 부동산 투자 그 역사 동안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효과가 하방 압력을 준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급격히 내려가는 효과가 혹은 금리의 그 긴축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상방 압력을 주는데 요쪽이 좀 더 셀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고 부동산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스템적 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 가정 어 하에서는 부동산뿐이 아니고 다른 자산 시장에도 결국은 호재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위기가 터지지 않으면 아마 주식도 조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시스템적 위기가 터지는 경우 정말 금융 위기처럼 엄청 큰 막 금융사가 뭐 쓰러진다거나 뭐 요런 큰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다 박살나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시스템적 위기까지, 금융위기까지 이렇게 겹치면은 뭐 돈을 풀기도 좀 쉽지 않고 뭐 해서 전반적으로 막 모든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 다 바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물론 어떻게든 극복은 하겠죠, 세상이. 하지만 굉장히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고, 당연히 부동산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자산들이 다 이렇게 꺾이는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이겠죠. 하지만 요거까지는 뭐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위기가 발생하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지? 지금 돈을 무조건적으로 풀 수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 극복하든지 간에 이 위기 후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극복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저성장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니까. 그래서 일단 박살이 나고 나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황에서 세상이 흘러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자산 시장에서 장기 고점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없을 때보다. 그러니까 위기가 엄청나게 센 위기가 생기면은 모든 굉장히 많은 그 자산이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살이 다 나고 쓰러질 뭐 기업들, 굉장히 위험해지는 사람들, 뭐 다 가게들 다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살아남는 자산들, 살아남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는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그런 흐름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위기 후에 더 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위기 후에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다 박살이 나는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그 자산 시장에 상승하는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면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이지머니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요 부동산의 장기 고점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요런 박살이 나는 시나리오에서도 어떻게든 버티고 나면은 이게 기승전 상승처럼 뭐 그런 주장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요런 장기 고점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기가 뭐 온다 안 온다, 뭐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결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이런 식의 분석을 해봤으니까 참고하시고, 요런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간단히 살펴봤는데,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좀 경착륙이나 좀 경기 침체 뭐 요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가능성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시스템적 위기가 터지는 경우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 1번의 케이스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시스템적 위기가 없는 경우에 호재라고는 얘기했지만, 물론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들쭉날쭉하겠죠. 왜냐하면 불안한 심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또 다른 문제들이 팡팡 터질 수도 있고 하니까 들쭉날쭉하겠지만, 좀 근본적으로는 긴축의 완화와 금리 하락으로 인한 어떤 우상향 쪽의 흐름이 좀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